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젊은 나이의 경찰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경찰로서 근무를 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잊히지 않은 사건과 그리고 제 친한 벗의 이야기가 있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지 다시 생각해도 영화 같고 드라마 같아서 어딘가에 꼭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경찰이 된 것이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 잡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아버지는 훈장도 표창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번쩍거리게 손질하는 것이 제 취미이자 특기였고 제 모든 것의 보물이자 자랑이었죠.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뒤따라가고 싶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상당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통 범인을 검거하고 돌아오시면 저에게 어떻게 범인을 잡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집이 주택이었거든요. 안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저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문득 집 앞에 조그마한 마당을 쓱 쳐다봤는데 마당에 상당히 꾀주제한 애가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딱 봐도 체구가 작고 마른 아이였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눈을 떼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뭐지? 눈싸움을 하자는 건가? 싶어서 저도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아이를 쭉 바라보았죠. 순간 우리 집 마당은 어떻게 들어온 거지? 싶어서 잠시 딴 생각을 하는 사이 안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어떤 애인 줄 알고 드리겠다는 거야? 절대 반대야. 하는 어머니의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따라서 아버지의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소리가 들렸죠. 두 분이 부부싸움 하시는 경우는 보통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많았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게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순간 마당에 있던 아이가 생각나서 빼꼼 내다보니 그 아이가 여전히 말뚝 박힌 것 마냥 서 있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고 기묘하다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재윤아 하고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쁜 짓 하다 들킨 사람 마냥 왜 불러? 무슨 일인데? 하니까 코를 극적거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아버지는 진중한 고민이 들거나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책임을 떠넘기실 때 코를 긁으셨어요. 가벼이 여길 이야기는 아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저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려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볼까 하거든? 괜찮겠니? 저는 순간 마당을 빼꼼 내다보며 저 친구야?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빤히 보던 기묘한 친구. 저는 단박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난 좋아. 친구 생기면 좋지. 같이 살면 덜 심심하겠다. 나도 동생 가지고 싶었어. 하면서 흥분해서 말을 막 뱉었어요. 뒤에서 아버지를 째려보던 어머니는 가슴을 펑펑 치셨고 아버지는 그 봐. 재윤이가 좋다잖아 하면서 의기양양해 하셨죠. 어머니의 원망은 고스란히 저에게로 떠넘겨졌어요. 속도 모르고 좋아한다고 저를 째려보시고는 방으로 쑥 들어가셨죠. 아빠가 그 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셔서는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셨는데 이름이 현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준이에게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안녕? 몇 살이야? 나는 11살이야. 내가 형이지? 하면서 동생이 생긴 기분을 마음껏 만끽했죠. 그런데 현준이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11살이라고 동갑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의외였죠. 저보다 좋기 5cm는 더 작아 보이고 몸무게도 훨씬 덜 나가 보였는데 동갑이라고 하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의 친화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갑인 나이에 남자아이 둘, 저희는 바로 허물없이 친한 사이가 되었죠. 아버지께서 현준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기에 뭐가 문제냐고 둘이 화장실에 들어가 물장난도 치고 샴푸도 하고 등도 밀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더할 나위 없는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현준이와 저는 같은 방을 쓰며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잠도 같이 잤고요. 저는 그때까지 현준이의 속 깊은 사정은 몰랐습니다. 알 필요가 없기도 했고 현준이도 저에게 털어놓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그런 사정을 몰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눈을 비비고 거실에 나왔는데 안방에서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한바탕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정의감만 넘쳐서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준이의 이야기 같아서 궁금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현준이네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소리였어요.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직접 잡아넣은 소매치기 잡범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현준이와 현준이 아빠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현준이네 아빠가 전과가 늘어나게 되어 교도소에 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현준이는 친인척에게 의지할 수도 없이 혼자 남게 되었고 결국 보호소로 이감되는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소 시설에서 현준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이미 꽉꽉 차 있었고 고아원에 보내자니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고아원에 갔다가 입양이라도 결정이 난다면 현준이는 말맞다나 타인들에게 의해 친부와 생리별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다가 저와 동갑이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들, 그러니까 제가 현준이와 같은 처지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집으로 데려오게 된 것이었죠. 현준이의 아빠가 흉악한 범죄자일진 몰라도 현준이는 범죄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침대에 곤히 누워서 쌕쌕거리며 자고 있는 현준이의 존재가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제 마음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 등교 준비를 하는데 현준이는 그런 저를 빤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현준이, 너는 학교에 갈 준비를 왜 안 해? 지금 가도 지각 아니야? 하면서 말을 걸었더니 현준이가 서글프게 웃더라고요. 현준이는 호적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 교육을 할 권리조차 없는 유령 아이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준이에게 세상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양자로 입양을 하자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답답해하며 땅을 파면 돈이 나오냐고,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양자를 들이자는 게 말이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현준이를 데리고 살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죠. 현준이가 우리 집에 온 지 2주일이 지나서 겨우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람대로 우리 집의 양자로 들어올 수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직접 교도소에 변호사와 함께 방문을 해서 현준이의 호적 정리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현준이 친부의 확인과 변호사의 빠른 일 처리로 현준이는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기에 당연히 저와 같은 초등학교에 전학생 신분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현준이와 저는 매일 같이 등교를 하고 하교를 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꽤 많은 편이었거든요. 현준이를 제 사촌이라고 소개를 했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달라고 미리 신신당부를 했죠. 현준이는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회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던 터라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였더라고요. 항상 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집을 나간 어머니의 흔적을 뒤쫓느라 친구조차 사귀지 못했던 것이었죠. 친구들이랑 마음을 터놓고 지내기 시작했고 점차 웃는 날이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현준이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구김살 없이 행동하고 어머니도 그런 현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아무래도 동갑내기이다 보니 집에서 숙제를 같이 하기도 하고 게임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게임기는 아버지도 제 허락 없이 만질 수 없었지만 현준이만큼은 제 게임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만큼 제 모든 것을 주고도 남을 둘도 없는 친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투닥거리다가 싸움이 나기도 하고 금방 또 화해를 하고 떡볶이를 사 먹거나 오락실에 가기도 했죠. 현준이한테 시비를 거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나서서 싸워주기도 하고요.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도 늘 공평하게 저와 현준이의 몫을 반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준이가 깨작거리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거실 구석에 앉아있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현준이가 조금 밝아지니까 그 모습이 또 짠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현준이를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저랑 현준이가 제 옷을 나눠 입었거든요. 현준이가 저보다 작고 말랐었으니까 이상하게 제 옷을 입어도 형 옷을 훔쳐 입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꼴이 꼭 남의 집 더부살이 중인 것 티내는 것 같아 보였는지 어머니께서는 현준이의 옷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준비물도 일일이 챙겨주셨습니다. 현준이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고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잠이 들었죠. 엇나갈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현준이도 참 착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현준이를 깨워주셨고 아침밥을 차려주시며 학교에 보냈죠. 그렇지만 그 평화는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현준이네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가족은 불이 나게 달려가야만 했죠. 글쎄, 교도소에 가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업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준이 친부는 출소하고 현준이랑 같이 먹고 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목공일을 배우셨대요. 언제까지 소매치기로 아들을 음지에 가두고 살 수 없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겠죠. 그 목공일을 하는 공장 같은 창고에는 자재들도 가득 있고 톱날도 잔뜩 있는 위험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웬 조폭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현준이 친부는 그걸 말리려고 하다가 휘말리게 되었고 몸싸움에 밀려 넘어지다가 목자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된 것이었어요. 뇌진탕에 출혈까지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조폭들의 싸움이 다 정리되고 나서야 구석에 쓰러진 현준이 친부를 간부가 발견하고 급하게 119를 불렀지만 눈을 감으신 거죠.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 그런 일이 생기니 우리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셨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었죠. 현준이는 넋이 나간 아이처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다 같이 그 빈소를 지켰습니다. 현준이는 충격을 심하게 받았는지 울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런 현준이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대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어린아이가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보호시설에 보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보호자가 없는 현준이는 보호시설에 들어가야만 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관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현준이가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현준이가 드디어 우리 가족과 지내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현준이는 우리 집에 완전히 눌러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현준이는 같은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에 가게 되었죠. 그 사이에 현준이는 저의 키를 넘어서서 쑥쑥 자랐어요. 분명 저보다 한 뼘은 더 작았던 애가 갑자기 쑥 크니까 질투가 나더라고요. 우리 둘의 꿈은 똑같이 아버지 같은 경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목표를 경찰대학으로 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현준이랑 저는 전교 상위권 성적을 늘 유지했는데 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희 둘이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은 바로 서로가 취약한 과목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살림에 둘 다 학원에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둘 다 학원을 보내주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그 돈으로 문제집만큼은 정말 빵빵하게 사주셨습니다. 저는 현준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셈을 잘하는 현준이는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죠. 하루 종일 같은 방에서 둘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제 방에 있던 침대는 저희가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면서 둘이 쓰기 어려워서 더 큰 침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남자 둘이서 같은 침대를 쓰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침대 2개를 두기엔 공간이 좁아서 큰 침대로 바꾸게 되었죠. 우리는 그 어떤 형제보다 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연애사도 부모님 몰래 나누면서 우정을 나눴어요. 정말 피가 섞인 것처럼 쌍둥이처럼 자랐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서로 경찰대에 꼭 진학을 하자고 약속을 했죠. 시간이 흘러 수능을 한 달 남긴 어느 날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형사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 동네를 장악한 조폭들이 관리하는 술집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파벌 싸움 같은 게 생기고 만 것이었죠. 때마침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었고 여자들을 사고 판다는 것 또한 간간히 들어오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사를 다니셨는데 조폭 일당을 검거하는 와중에 제일 중요한 우두머리급 간부를 놓치게 된 것이었죠.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와중 우리 아버지는 우두머리 일당을 놓친 무능력한 형사로 온갖 언론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라고 놓치고 싶어 놓친 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뒷문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던 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일당들이 잡히고 우두머리의 피신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거죠. 자신의 조직이 해체되었다는 분노에 휩싸인 우두머리가 앙금을 품고 아버지께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시다가 그만 뻑치기를 당하셨고 머리를 가격당한 아버지께서는 뇌에 출혈이 생기고 말았죠. 마치 현준인의 친부처럼 그렇게 서서히 의식을 잃게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가까스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하게 되셨죠. 의식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한마디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처치를 할 만큼 했지만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고 했죠. 며칠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저희를 위로하셨습니다. 수능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저와 현준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조폭이 형사를 쳤다고 보도국은 난리가 났고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분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조폭 무리를 꼭 일망타진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하지만 저와 현준이는 그런 이빨린 소리에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찰이 되기로 했으니 우리 손으로 잡아놓자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수능날이 되고 저는 정말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렸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것이 후련함인지 미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분명 저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현준이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했죠. 집에 가서 가채점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는데 현준이가 먼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분명 저보다 더 먼 시험장으로 배치가 되었기에 제가 더 빨리 도착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현준아, 어떻게 벌써 왔어? 하고 물었는데 집안 공기가 이상하리 많지 차가웠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가슴을 퍽퍽 소리나게 치면서 현준이를 향해 소리를 치셨죠. 어쩌려고 그러냐고, 왜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냐면서 울분을 토해내셨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현준이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현준이는 처음 보는 싸늘한 눈빛으로 수능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이 경찰대에 가기로 한 약속은 어쩌고 수능을 포기했냐고 물어보았죠. 현준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 경찰 안 할 거야. 경찰은 무능해. 우리 아버지 말고 전부 다 무능하다고. 나는 그냥 이런 생활이 너무 싫어. 차라리 조폭이 되겠어. 저는 제 귀가 정말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뜬금없이 조폭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목표를 꿈꾸며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현준이는 결심을 한 듯 2번 말하기 싫다며 그동안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니 방에서 시커먼 가방을 2개 끌고 나왔습니다. 짐도 미리 싸뒀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결심을 한 건지. 혹시 제가 수능을 망칠까봐 미루다가 수능이 끝난 뒤 집을 나가는 건가 싶었죠. 저와 어머니는 현준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현준이는 그 길로 집을 나갔고 엄마는 뒤늦게 따라 나가 멀어지는 현준이의 뒤통수에 대고 애걸복걸했죠. 맨발로 뛰쳐나간 것도 까먹은 채 공부는 다시 하면 된다, 재수하면 된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엉엉 우셨습니다. 현준이는 그런 어머니께 다시 돌아와서 맨발을 빤히 바라보며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뒤이어 현준이를 붙잡으러 온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긋지긋해요. 저는 피를 속일 수가 없나 봐요. 사기꾼이 친부 따라서 법 어기면서 사는 게 제 천성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텅 비어버린 현준이의 책상을 보고 아버지의 온기가 없는 안방을 보면서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며칠을 멍 때리며 보냈죠. 분명 수능을 잘 보고 돌아왔는데도 이제 다 끝이 났음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도 안 났습니다. 현준이는 가출을 한 이후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죠. 졸업식 날에도 당연히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혹시 몰라서 꽃다발 2개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를 현준이 자리에 올려두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경찰대에 입학하는 날에도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던 현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죠.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린 건지 없애버린 건지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머리 검은 짐승을 걷어서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며 매일같이 우셨죠. 하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한 기점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기에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매우 벅찼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커다란 대형마트에 취직을 하셔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하셨고, 저는 경찰대에 다니면서 과외도 하고 공사장 아르바이트도 간간히 뛰었습니다. 경찰대에 입학하려면 체력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인지 공사판에서 구르는데 꽤 쓸만한 인재라고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억에 현준이는 늘 남아있었지만 제가 입학을 한 이후부터 어머니와 저는 현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이나 한 듯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날에는 쪽팔리게 엄청 울었죠. 몇 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눈을 뜨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싶어서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서게 되었고, 아버지만큼이나 열정적으로 범죄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달려간다고 해서 별명이 날쌘돌이었죠. 팀원들이랑도 잘 지내고 윗선에도 알랑방귀를 뀌면서 저는 은근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그 조폭에게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시며 제가 무탈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큰 변을 당하셨고 현준이까지 떠난 마당에 저까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동네에서 파벌 싸움을 일으켰던 조폭들이 몰래 세력을 확장을 했고 다시 우리 동네로 돌아와 장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 안에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우두머리 간부 또한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든 법으로 심판받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자 술집으로 찾아갔는데 아뿔싸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군데의 술집 중에서 어디가 그놈이 관리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저는 3일 동안 한 군데씩 차근차근 뒤지면 알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제일 처음 보이는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똘마니들이 저를 알아봤는지 경찰이 여기에 왜 찾아왔냐고 장사 망치지 말고 썩 꺼지라고 회회 손을 젓더군요. 술 마시러 왔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사장 나와보라고 하라고 안면이나 틀어왔다고 당당하게 굴었죠. 너네도 알지? 내가 속고 날쌘돌이인 거. 내가 제일 먼저 봐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떨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똘마니들이 저를 룸으로 안내하고는 술이나 적당히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참을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척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사장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하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이게 누구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바로 현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너 이 새끼 뭐야 하고 소리를 쳤죠. 주위에서 현준이를 보필하듯 둘러싸고 있던 똘마니들이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제 앞으로 위협하듯 다가오더라고요. 현준이가 괜찮다고 오랜 친구라고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을 전부 물렸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헛기침을 했어요. 그놈이 완전 조폭이 다 됐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음 한편이 아프면서도 분노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너 이딴 모습으로 살려고 우리 집 나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눈 뜨시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너 이거 불효야 불효. 현준이는 저한테 곱게 술이나 먹고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배신감이 드는 와중에도 현준이에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곧 내가 이 동네 일망타진할 건데 그럼 너도 잡아넣어야 된다고. 대충 정리하고 조용히 이 동네를 뜨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면서 경찰이 그렇게 정보를 남발해도 되는 거냐며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를 더 보내고 드디어 윗선에서도 그 조폭들을 다 잡아놓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놓치는 일 없이 출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사냥감 잡듯이 몰아넣자고 하셨어요. 디데이를 다음 주로 점쳐놓고는 잠복 근무를 하면서 동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마약건까지 한 방에 다 처리하자고 물건이 들어오는 날 덮치기로 했죠. 저는 솔직히 현준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지만 조폭이 다 되어버린 그 녀석을 구출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놈도 깜빵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나온다면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디데이를 3일 앞두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동네 어귀에 풀풀 풍기더라고요.
글쎄, 현준이가 속해 있는 조폭무리에서 우리 아버지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그 조직을 먼저 치고 만 것입니다. 공존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조폭 대 조폭으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현장은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고 사나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게 되었죠. 피바람이 부는 그곳으로 경찰은 준비 없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수라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놈이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는데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죠. 부상도 꽤 심각했고 마약까지 했는지 눈알이 다 풀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마약 감식반까지 도착해서 그놈의 혈액을 채취하고 경찰서로 이송을 시키던 와중에 쇼크가 찾아와 병원으로 황급히 이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떼기 시장 마냥 조폭들이 줄줄이 끌려온 경찰서를 둘러보았죠. 혹시라도 현준이가 잡혀온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경찰서를 둘러봐도 현준이가 보이지 않아서 몰래 빠져나와 현장으로 향했죠. 현장에서도 이미 튀었는지 아니면 다쳐서 병원으로 가게 된 건지 현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허탈하던지요. 현준이 걱정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는 소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가 현관 입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보자마자 누구의 것인지 알아챘죠. 천천히 거실에 들어가니 제 예상대로 현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앞에 서서 허탈한 표정으로 현준이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그렇게 번갈아 가며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현준이에게 달려가서 이리저리 몸을 살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나 걱정이 되어서 한 행동이었죠. 다행히 다친 곳이 없이 멀쩡해 보이길래 그제야 화가 나서 현준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이 새끼 여기 무슨 일이야? 어? 다친 데 없는 거 맞아? 옷 좀 벗어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준이가 호탕하게 막 웃더라고요. 사람 속 터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웃는 게 얄미웠습니다. 야, 조폭 잡는다고 잠복하고 뺑에 치더니 나한테 수갑부터 채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뚫린 입이라고 진짜 아무 소리나 막 하네? 지금이라도 채워줘? 잡혀가고 싶어서 그래? 그 새끼 잡아넣었지? 아마 어디 하나는 모수는 불구가 됐을 거야. 내가 그 새끼한테 대신 복수해줬다. 네가 법으로 심판할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목숨은 살려둔 거야. 아마 어딜 가도 제정신으로는 절대 못 살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내가 나 키워준 아버지한테 은혜를 못 갚아도 그 대신 복수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현준이는 눈을 내리깔고 자기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지 화가 씩씩 나다가도 마음이 착 가라앉더라고요. 현준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동안 정적이 찾아왔고 그 끝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한참을 엉엉소리를 내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시던 어머니께서 진정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정신 나간 자식이 글쎄. 네 아빠 복수를 대신하겠다고 조폭이 됐다지 뭐야. 앞길 창창한 녀석이 경찰 되는 것도 포기하고 복수 하나 하겠다고 몇 년을 글쎄 진창에서 굴렀대. 얘 몸 좀 봐라.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 그깟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짓을 하면서 몸을 망가뜨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도 저는 한참 동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멍하니 현준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대를 포기한 이유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현준이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말을 이어갔죠. 오갈 데 없는 범죄자 자식 걷어주셨으면 제가 끝까지 할 일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이거 안 받으시겠다는데 아들이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고. 근데 이거 나쁜 돈 아니고 정당하게 합의금 받는 거라 생각하고 네가 설득해서 좀 받아주라. 그러면서 저한테 큰 보스턴백 2개를 턱하니 내미는데 그 가방이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현준이가 가출할 때 짐을 싸들고 나갔던 낡은 그 백이었습니다. 설마 하고 백을 열어보니 그 안에 5만원권 다발이 수도 없이 들어있었죠. 대충 감으로만 봐도 몇 억은 웃을 것 같은 돈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숨을 헉하니 들이쉬고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봤죠. 너 주는 거 아니고 아버지 병원비에 보탰어라. 이거 다 아버지 그렇게 만든 놈한테서 받아온 돈이니까 합의금이라고 생각해. 현금이라 추적도 안 될 거고 그렇게 두지도 않을 거고. 아무튼 아버지 병원비로 좀 써줘.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자 현준이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못 받겠다고 거절하지 말고. 알았지? 너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집에서 신세진 거 생각하면 이 돈도 모자란다고. 가족처럼 대해줘서 어머니께도 너한테도 너무 고맙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지고 어머니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돈으로 빚 갚고 어머니 고생도 시키지 말고 너는 사기꾼들 잡으면서 편하게 살아. 그 새끼 돈이라고? 합의금? 네, 뭐 그런 셈 치고 저 믿고 그냥 쓰세요. 그 돈 따버리면 우리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집 빚도 다 갚고 아버지 병원비 보태 쓰는데도 전혀 문제 없어 보였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현준이가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그 돈 안 받을 거면 그냥 버릴 거야. 돈 남으면 그걸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봉사단체 기부도 하시고 하세요. 예전부터 굶고 다니는 애들 위해서 무료 급식소 같은 거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태 쓰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지를 정리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꾸벅 올리더라고요. 순간 현준이가 이대로만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준이의 옷을 구겨지게 잡았죠. 어디 가냐고, 가지 말라고. 지금 주위 분위기가 흉흉해서 한동안 피해 있어야 한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그래도 피신처는 이미 알아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곧 이쪽 일에서도 손을 떼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어머니도 저도 현준이를 향해 진짜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쑥스러운 듯 현준이가 머리를 긁적이더니 복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손 털어야지 하더라고요. 다음에 만날 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도 저도 현준이를 또다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우리에겐 다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현준이는 바람같이 또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돌아가 일망타진에서 잡은 조폭들의 조서를 작성하고 밤을 꼬박 새워 수사 일지를 작성했죠. 한숨 돌릴 타이밍이 되자 저는 바로 현준이가 준 돈으로 빚을 갚고 밀려있는 병원비 또한 수납했습니다. 그 돈을 정말 써도 되나 싶었지만 현준이를 믿고 쓰기로 결정했죠. 어머니께서도 그 아이가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할 애는 아니니까 믿고 쓰자고 하셨어요. 그만큼 저희 가족이 지쳐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현준이에 대한 소식이 끊어지고 5개월쯤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아버지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소식일까 벌벌 떨면서 전화를 받으니 아버지께서 눈을 뜨셨다는 게 아니겠어요? 놀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니 연락을 받고 오신 건지 어머니께서도 와 계셨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셨는데 그 뒤로 아버지께서 눈을 뜨고 정말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누워있었던 터라 근육이 다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손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직은 거동이 힘들지만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일상생활도 가능해질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이 지나고 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툴게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은 터라 깊게 잠겨버린 목소리였지만 말투는 꼭 우리 아버지였어요. 오랜 시간 누워만 있어서 미안했다. 너네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경찰이 되었다더니 자식이 아주 멋있어졌네. 근데 현준이 어디 가고 너 혼자야. 그 말에 어머니께서 무너지셨습니다. 당신 현준이 때문에 산 거야. 현준이 놈이 글쎄 하시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셨죠. 아버지께서는 놀라셨다가도 화를 내셨다가도 슬퍼하셨습니다. 현준이에게 우리 아버지 다시 눈을 뜨셨다고 전해주고 싶었는데 번호도 모르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몰라서 묵묵히 현준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만날 거라고 했으니 기다리면 나타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는 동안 저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이제는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비록 현준이는 오지 않았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어느 날 현준이가 문득 집으로 찾아왔죠.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는 그대로 놀라서 뒷목을 잡으셨고 현준이는 아버지가 깨어난 소식을 전혀 몰랐는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는 듯 현준이를 이리저리 만지더군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요.
모든 걸 청산하고 오느라 시간이 많이 늦었다고 아버지 다시 건강을 되찾으셔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은 건지 저한테 종이봉투 하나를 쓱 건네는데 아기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해서 바보같이 애처럼 울어버렸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한참을 우셨고요. 우리 와이프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준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정말 다 청산을 하고 온 거냐고 물어보셨죠. 현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정리하고 왔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이제 백수 아니냐고, 우리 아들이 백수로 사는 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고 하셨어요. 우리 첫째 아들도 경찰이 됐는데 둘째 아들도 당연히 경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경찰서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하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현준이는 공부 안 한 지 오래돼서 안 될 것 같다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식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어떻게든 경찰이 되어야지. 우리 이제는 떳떳하게 한 가족으로 살자. 응? 그러면서 현준이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신혼집으로 떠난 뒤라 제 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그 방에 현준이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 꿈을 키웠던 그 방에서 다시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얼마 전 시험을 치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채점 결과로는 무난히 합격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든 과거를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와이프도 모든 이야기를 듣고 현준이에게 도련님 하면서 원래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곧 태어날 우리 공주님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행운을, 행복을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